당은 670년 4월 건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안동 도호부를 공격하자 보관을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이근행을 연산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해 한반도를 정벌하게 합니다. 보관이 안시성을 점령한 직후인 671년 10월, 신라가 당나라의 조운선 70여 척을 습격했습니다. 앞서 석성전투가 있기 전인 671년 1월, 당이 서린귀를 보내 백제 지역을 공격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신라는 이때부터 이 일대로 군사를 보내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후 대동강을 건너 고구려 부흥의 본거지였던 백수성을 공격하지만 고구려 부흥 세력과 연합한 신라군에게 대패하죠. 고구려 부흥군은 그렇다 치고 신라군은 언제 와 있었던 걸까요? 이미 이근행이 오기 전부터, 아니 당나라가 군대를 출병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신라 정부가 군사를 보내 준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군의 바보같은 내분으로 패한 겁니다. 이때 신라의 장수가 무려 7명이나 전사했죠. 이전에 웅진도독부를 공격하고 흠순, 양도를 보낼 때처럼 또 사죄사를 보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그동안 신라에 억류돼 있던 당군들을 송환하고 다량의 곡물까지 진상했습니다. 아무튼 비굴이란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로 몸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신라에만 에너지를 소비하기 힘든데 신라의 저자세가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시간을 번 신라는 이 틈을 타 다음 전쟁 대비를 위해 많은 성들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성들을 증축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라가 사죄사만 보내고 그저 편하게 다음을 준비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전쟁에서 대패를 했으니 민심이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공물을 보내면서 국가 재정도 흔들렸죠.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1월, 신라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유신이 사망합니다. 그러잖아도 힘든데 신라 백성들은 더 불안했을 겁니다. 이 틈을 타 아찬 대토가 당나라의 비밀리에 접촉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처형당합니다. 큰일을 행하는 데 있어 구성원 100%가 한마음으로 협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꼭 어느 한 구석에 배신자가 있고 이들은 불안한 시기에 본색을 드러내 혼란을 가중시키죠. 고구려 정벌 당시에도 한산주 도독 박도유가 당과 모의했다가 처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이런 가운데서도 성들을 증축합니다. 김유신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달 경주 서쪽에 위치해 있고 유사시 적의 공격로가 될 수 있었던 서형산성을 증축합니다. 또 문무왕은 아찬 대토 반란 이후 정치적 혼란을 일신하고 무려 11개나 되는 성들을 쌓죠. 이런 준비 덕에 9월엔 당, 거란, 말갈 연합군이 신라의 북쪽 변경이었던 임진강 일대를 공격했는데 대하찬 철천이 병선 100척으로 방어에 나서고 이후 9차례 전투 끝에 당군 2,000명을 사살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신라가 오랫동안 서해안의 해전에 대비했다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당나라의 조운선들도 격파했던 거고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임진강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 북쪽에서도 전투가 계속됩니다. 673년 5월 이근행의 부대가 고구려 부흥 세력을 격파합니다. 이때 부흥군 대부분은 당군의 포로가 됐고 간신히 빠져나온 일부가 신라로 들어갔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5년, 고구려 부흥운동은 사실상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 당군은 다시 한번 황해, 경기, 강원 일대를 공격해 성들을 함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당나라의 한반도 공격은 잠시나마 일단락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문무왕은 내치를 강화합니다. 신라는 이때 처음으로 지방 행정관리와 감찰을 위한 외사정을 파견합니다. 지방을 관리해 큰 전쟁에 온 나라가 대비케 하는 것이죠. 여기에 660년 백제 멸망 후 없앴던 수병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나라의 공격이 잠시 주춤했던 674년 2월 안압지를 조성합니다. 안압지는 큰 연못인데 언뜻 들으면 아직 전쟁 중에 잠깐의 승리에 취해 긴장을 놓고 향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것이 아닌
당과의 전투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신라의 염원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안압지 자체는 동해를 상징하고 안압지 안에 보면 작은 섬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동해 가운데 있는 삼신산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용신앙과 신선신앙을 반영한 조형물이었죠. 오래전 백제의 무왕도 634년 3월 궁궐 남쪽의 연못을 파고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선산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무왕이 이전에 총기를 잃고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라 오늘날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지만요. 문무왕은 2년 뒤 다시 한번 승리를 기원하며 부석사를 조성합니다. 안압지와 더불어 승리를 열망하는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문무왕은 단지 염원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전투를 선포합니다. 안압지를 조성하고 반년 뒤인 674년 8월, 앞서 산성을 쌓은 곳이죠. 서형산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다음 달엔 의안법사를 대서성에 임명해 민심을 수습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리더였던 안승을 데려와 보덕국왕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영묘사 앞에서 2차 열병식을 거행하죠. 문무왕은 이렇게 당과의 전쟁의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겁니다. 다시 중국 대륙으로 갑니다. 앞서 670년부터 티벳이 강성해지면서 당나라를 침공했고 당나라가 서린귀를 대총관으로 대응했지만 패배했죠. 2년 뒤 티벳은 과거 선비종 모용씨의 나라인 토요콘국을 병합하면서 당나라와 맞서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나라도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서역과의 교역로인 실크로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나라는 673년에서 675년 사이 이 지역을 탈환합니다. 이렇게 당은 같은 시기에 한반도, 서역 어느 한 곳도 포기하지 않았고 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반도에만 국력을 온전히 투입할 수 없었기에 나당 전쟁에서 당이 끝내 패배한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티벳과의 전투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674년 1월, 당은 이전에 웅진 도독으로도 임명한 적이 있던 유인괴를 예림도 행군 대총관에 임명해 신라로 보냅니다. 그는 이듬해 2월 상륙해 칠중성을 공격, 점령합니다. 칠중성은 임진강 뒤에 위치해 있었는데 한반도 동북, 서북 모두 통할 수 있는 교통 분기점이고 한강 하류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곳을 점령한 이후 유인괴는 당으로 복귀하고 이근행이 안동 진무대사로 임명돼 또다시 신라 공격을 준비합니다. 칠중성을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문무왕은 또다시 사죄사를 보냅니다.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이전 웅진 도독부를 공격했을 때 당 고종이 문무왕을 패하고 김인문을 신라왕에 책봉한다고 했는데 이 사죄사를 받자 문무왕의 죄를 용서하고 왕위에서 패한다는 교지도 취소하죠. 그리고 자신이 책봉했던 김인문을 다시 당으로 불러 임해군공에 봉합니다. 김인문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무열왕 편에서도 다뤘는데요. 아버지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군사동맹을 요청할 때 함께했고 이후 651년부터 당나라에서 근무했습니다. 당나라의 벼슬을 받고 볼모 겸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다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자 신라로 돌아와 압독주 총관이 됩니다. 백제의 침공이 계속되자 이전 아버지가 그랬듯 원군을 청하러 다시 당나라에 갑니다. 당나라는 출병을 결정했고 그는 소정방 휘하 부총관 신분으로 한반도에 당도합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얼마 안 돼 당나라로 돌아간 그는 668년 고구려 침공 때도 출정합니다. 이후 나당 관계가 악화되고 신라가 웅진 도독부를 친 뒤 사죄사를 파견하자 분노한 당 고종에 의해 억지로 신라왕으로 책봉돼 형을 밀어낼 처지가 됐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신라에 왔으나 제대로 된 왕노릇은커녕 형과 다른 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675년 2월 유인괴가 칠중성을 공격하고 문무왕이 또 사죄사를 보내자 신라왕을 내려놓고 임해군공에 봉해져 이후 죽을 때까지 당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사후엔 시신이 신라로 와 경주에 묻히게 됩니다.